자폐 성향이 있는 집중형하고 산만한 파수꾼형으로 나뉘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 두뇌가 약 이쪽 두뇌가 25% 정도. 물론 중간 부분도 있고 심한 자폐형이 있어요. 심한 자폐형이 있어요. 이 심한 자폐형의 특성이 뭐냐면 반복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의 친척들 중에 친척이나 사촌이나 형제 중에 왜 꼭 자폐증 환자가 있냐면 자폐증 환자는 뉴런 자체가 많아요. 두뇌에서 타고나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폐증이라는 것은 뉴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두뇌의 각 부위 간에 효과적으로 길을 내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의 특출난 상태로 두뇌가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반복 실험 같은 걸 지루해 하지 않고 꾸준히 연구를 하는 두뇌형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우등생형입니다. 우등생형이에요. 선생님 말씀에 집중도 잘하고. 그러니까 아예 자폐증이 되지 않은 그 전 단계가 우등생형입니다. 근데 이 두뇌 유형의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두뇌에서 특정 부분이 발달되어 있고 전체 연결성이 약하기 때문에 잔머리가 약해요. 즉 창의성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료들은 우리나라의 고시 패스를 한 관료들은요 위기 대처 능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위기 대처 능력. 위기 대처는 세월호 같은 사건을 한번 보세요. 위기 대처를 못합니다. 아예 잔머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잔머리는 얘네들이 좋습니다. 얘네들. 근데 얘네들의 단점은 뭐냐면 집중력이 약해서 초중 고등학교 때까지 우등생이 되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출세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동창회 한번 가보세요. 하지만 초중고등학교 때 공부 못했던 애들이 돈을 많이 벌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잔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잔머리가 좋아서. 융통성이 좋죠. 자, 잔머리가 좋은 애들의 두뇌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물론 연결도 잘 돼 있지만 모든 것이 이렇게 좀 동시에 활동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책 보면서 다리 떨면서 머리 긁으면서 뭐 이런 거 책장에 이런 것 같은 이런 느낌. 모든 것이 다 활동해야 되는 두뇌인 거죠. 네. 여러분의 자녀 중에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기뻐하셔야 돼요. 왜냐면 미래에는요 이쪽 유형의 두뇌는 전부 AI로 인공지능에게 직업을 다 뺏깁니다. 오히려 어렸을 때 산만한 유형이 미래에 살아남을 확률이 커요. 큽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그 연구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그 뛰어난 자폐증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 하나에 몰입하기를 좋아하지만 뭔가 노벨상이라든가 이런 성과를 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중간에 다리가 있어요. 예체능이라는 다리가 있어요. 뭔가 예체능 한 가지에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폐집중형 아이들이 예체능을 이제 두뇌에서는 이걸 모르타르라고 그래요. 모르타르. 그러니까 건축을 하려면 벽돌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벽돌 사이에 부드러운 게 모르타르가 들어가야 뭔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 뭔가 그 연결성을 만들어내는 게 예체능이나 뭐 심리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활동이 없이 공부만 한 사람들은 이 모르타르가 없기 때문에 뭔가 생산적인 것을 건축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들은 예술적인 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보통 사람보다. 전문가가 9.5 이상이면은 노벨상 수상자가 9.0 이상이고 일반인들은 6점대입니다. 6, 7점대. 예체능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자, C&D라는 게 Connect, 그 다음에 Curation and Development인데 지금은 잘 골라서 잘 연결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잘 골라서 잘 연결하는 능력이 바로 이런 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체험 자체가 잘 연결될 수 있는 체험이라는 것은 단발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시간짜리 도자기 체험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도예가와 사는 체험이에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공교육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학을 정말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저학년일수록 자기 부모와는 다른 어떤 전문가가 됐든 어떤 프로가 됐든 그 현장에서 그 사람의 연구 태도, 뭐 작업하는 태도, 그 사람의 뭐 식생활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상태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역자지교, 교자지교라는 말이 있는데 아이가 예전에 이제 그 사대부 집안에 귀족들이 했던 교육 방법인데 아이가 7살이 되면은 자기 집에서 안 키웁니다. 굉장히 학식이 좋고 그릴기 좋아하는 친구 집으로 입양을 보내는 거예요. 하숙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가 이제 자기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두뇌가 긴장을 하게 됩니다. 두뇌가 긴장했을 때 나오는 물질은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입니다.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은 두뇌를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뭔가 더 뚜렷하게 기억하도록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너무 과잉보를 한 상태로 자녀를 키웠다면은 중학교 무렵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보내는 게 훨씬 이익이에요. 그 과잉보호 상태에서는 그 집중력의 물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거의 1시간이 돼가서 바쁘신 분들은 좀 먼저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 굉장히 필요한 경험이 뭐냐면 이런 거죠. 제 그 유튜브 강의를 보면 두뇌 인진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요. 두뇌 인진을 키워라는 걸 얘기하는데 도파민이에요. 핵심은.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고 동기부여를 주고 그래서 뭔가를 자꾸 시도해보게 만들고 그런 물질인데 그 도파민이라는 것은 자기가 인정받을 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약간 배고픈 상태에서 먹을 것을 기대할 때 많이 나옵니다. 도파민. 그 두 가지에 의해서 도파민이 나오는데 결국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인간의 인생을 가장 풍부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원시시대의 그 상황을 보면 이겁니다. 사냥이라는 겁니다. 사냥. 그 동물을 잡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사냥꾼들이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어요. 부족들의 배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뭔가 큰 동물을 잡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뭔가 자기가 자기 공동체의 그 역할을 특히 이제 먹고 사는 거랑 좀 비슷한 그쪽에서 역할을 많이 했다라고 느끼게 되는데
그거를 먹을 거를 해결해 줬을 때 인간은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약간 배가 고픈 상태에서 자기가 요리를 한다거나 요리를 해서 누구한테 여러분 그 자식들한테 요리해서 줄 때 자식이 입에 그 먹을 게 들어갈 때 여러분 두뇌에서 나오는 게 바로 도파민이에요. 자원봉사할 때 기부할 때 나오는 것도 도파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내가 오랫동안 요리해서 자식이 먹는 걸 보면 예전에 사냥꾼들도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자, 이 도파민이라는 기본적인 물질에서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좀 산만할지라도 이 아이들이 뭔가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산만한 이유가 사실 도파민이 두뇌 군데군데에서 과잉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약을 먹게 되면은 다른 부분들이 좀 잠자면서 한쪽에 좀 몰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집중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페타민 종류의 약인데 근데 그 약의 부작용은 ADHD를 약물로 치료했던 아이들은 성인이 됐을 때 창의력이 급속히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교실에 적응은 잘했을지 모르나 그 이후에 세상 적응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ADHD는 약물 치료를 하면 안 되고 인지행동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인지행동 치료. 인지행동 치료는 이제 검색해서 한번 혹시 자녀 중에 ADHD 성향이 있으면 검색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자, 초등학교 때까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자, 도파민이 주제였어요. 자, 두뇌 인지를 만드는 게 도파민인데 자,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음식이 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 주변에 먹을 게 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 먹을 게 많을 때 맥도날드라는 이런 것들 많은데 얘가 용돈이 풍부해. 그죠?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배가 조금만 고파도 바로 먹을 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아까 도파민은 언제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배고픔을 느끼는 상태에서 음식에 관한 뭘 할 때 계획을 세울 때부터 나와요. 즉 기대할 때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나 배고파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그럼 시장 보러 가자. 그래서 엄마, 나 배가 더 고파. 그래, 잠깐만. 다듬자. 배가 심히 고파. 그래, 이제 끓이자.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배가 고픈 상태가 1시간 동안 유지가 되면서 1시간에서 2시간 유지가 되면서 음식에 대한 기대를 하고 계획을 세웠죠, 지금. 그때 지속적으로 두뇌에서는 도파민이 노출이 됩니다, 아이가. 자, 그때 아이한테 생기는 건 두 가지 능력입니다. 동기부여, 어떤 의욕이나 동기부여. 그 다음에 만족지는 능력입니다. 먹을 걸 참았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까지 여기서 실패를 합니다. 먹을 게 통제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먹는 게.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만족지원 능력이 굉장히 약한 상태로 자라게 됩니다. 최근에 많이 나오는 총기 사고 같은 게 다 여기서 어렸을 때 먹는 거 교육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감정적인 지연 상태를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당장에 뭘 해야 되는 것이고, 화가 났으면 당장에 화를 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죠. 짜증내면 바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완충장치가 없는 거예요. 만족지연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만족지연 능력에 대한 실험이 마시멜로 실험인데 지속적으로 그 성공에 영향을 주거든요. 지속적으로. 근데 그게 그 만족지연 능력을 가장 망치는 교육이 바로 음식이 풍부한 환경입니다.
인간의 도파민이라는 건 두 가지에서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음식, 또 하나 뭐냐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뭐였어요? 아니 기억나나 물어보는 거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자기가 자기 공동체에 뭔가를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그 감각. 자,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 찍는 거 아니죠? 찍어요? 워렌 버핏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갑부들 주식 투자를 했다거나 뭘 사업을 했다거나 갑부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신문에 나온 걸 제가 봤는데 재밌는 거는 그 세계적인 갑부들의 약 80% 정도가 15세 이전에 신문 배달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신문 배달 경험. 여러분 새벽에 신문 배달을 왜 하게 되죠? 되게 일단 집안에 돈이 없어요. 내가 학교 가기 전에 신문 배달을 하고 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 이게 뭐냐면 이게 왜 도파민하고 연결이 되냐면은 자기가 가족의 살림에 보탬을 줬잖아요. 어린애가 기여입니다. 기여.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우리 가족에게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에 뭔가를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현재 주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딱 두 가지예요. 인간의 동기부여 능력과 만족지연 능력이라는 것은 음식에 대한 통제하고 기여에 대한 느낌이에요. 초등학교 때까지 바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잡고 가르친다면은 인공지능 시대가 와도 여러분들의 자녀는 실업자가 되지 않습니다. 뭐든지 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럼 이 기여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아까 음식에 대한 그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엄마 배고파. 그래 시장 가자. 무슨 얘기냐? 엄마 배고파 했을 때 냉장고에 먹을 게 바로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얘는 동기부여 능력도 약해지고 만족지연 능력이 동시에 두 가지가 약해져 버려요. 두 가지가. 그럼 그 두 가지가 약해진 애는 중학교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 선생님이 영어 단어 100개 내일까지 일주일 내로 외워와 했을 때 그거 안 외웁니다. 만족지연 능력과 동기부여 능력이 있어야만 그걸 외우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국영수 지금가 중요하지 않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국영수로 예를 드는 거는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50년간 이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많아요. 자,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변하지 않지만 초중고등학교 때까지 공교육은 변하지 않지만 뭐가 변할까요? 기업 환경하고 대학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명문대에서는 끊임없이 입학 자격을 바꿔갑니다. 더 유연하거든요. 초중고등학교보다 훨씬 유연하단 말이에요, 대학교가. 왜 살림이 많이 있잖아요, 살림이. 여러분 요즘에 서울대가 왜 자꾸 변하는 줄 아세요? 4등급, 5등급 애들 또 서울대 왜 뽑아주죠? 연세대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건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등급이 안 맞아서 서울대에 합격을 못한 애가 있었어요. 아예 원서조차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특정학과에 가려면 2등급 이상이 2개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2등급 이상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과에 서울대는 지원을 못하고 연세대를 지원을 한 겁니다. 연세대에 갔는데 국제적으로 얘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엄청나게 큰 무슨 상을 받아요. 무슨 논문을 써가지고. 그래서 그 명문대 같은 과 교수들은 다 친구들이잖아요, 옛날에 다. 이게 이제 소문이 바로 나죠. 야, 안 되겠다. 이상하다 이거예요. 왜 2등급이 2개 이상인 애들은 그런 논문을 못 쓰냐 이거예요. 왜 2등급이 하나만 있는 애가 그 논문을 썼느냐 이거죠. 제가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자폐 집중의 애들은 창의력이 약하다. 이쪽 애들이 더 강하다니까요, 창의력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국영수 사과를 골고루 잘했던 애들보다 영어하고 과학만 잘했다든지 다 잘한 게 아니에요. 다 잘할 시간이 없어요. 왜? 집중력이 약하거든요. 그런 애들이 오히려 대학교 가서 더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창의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현상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대학가에서. 그러니까 서울대가 등급을 낮춰버려요. 아예 없앤 데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갈수록 등급 제한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게 입학사정관제, 수시입학제가 훨씬 강화되는 거죠. 왜? 창의성이 있는 애를 더 원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중학교 때 영어 공부하는 것을 거론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명문대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의력이 좋더라도, 아이가 창의력이 좋더라도 두 가지는 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족지향 능력하고 동기부여 능력이 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가 없으면 결국 거기서 중고등학교 때 견디지를 못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환경을. 그 경쟁 환경을 절대 못 견뎌요. 약하기 때문에. 인내심도 약하고 뭐 등등. 그래서 어쨌건 초등학교 때 이 기여의 문제 아직 제가 설명 안 했는데 기여의 문제는 이런 겁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좀 용기 있는 부모들이 취할 수 있는 극단적인 예를 좀 들어주는데 그게 뭐냐면 가난한 척하기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은 지금 물론 이게 가난한 척하는 겁니다. 아빠가 갑자기 사업이 망했어. 뭐 내지는 아빠가 뭐 월급이 감봉이 됐어. 뭐 어떤 식으로든 이유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용돈을 줄이는 겁니다. 줄이면서 너가 한 달 후에 중간고사지만 매 주말마다 엄마랑 같이 알바를 좀 하자. 그래서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뭔가 알바거리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주말마다 돈을 버는 거죠. 그 아이가 돈을 벌었을 때 엄마가 좀 써야 돼. 야, 네가 번 돈으로 이 반찬이 나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회에 대한 감각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중에 내가 가난한 척하기에는 도저히 너무 부자다. 그러니까 도저히 가난한 척 할 수가 없어요. 내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있고 저 옆에 있는 빌딩이 우리 아파트인 걸 우리 애가 뻔히 알고 있다. 이거 어떻게 가난한 척하냐 내가 지금. 그런 엄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엄마들을 위한 팁은 뭐냐. 누군가를 가르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초등학교 고학년이면은 얘가 좀 잘하는 한 과목을 선택을 해서 이게 뭐 생물이 됐든 영어가 됐든 산수가 됐든 간에 동생보다는 이웃집 애를 가르치게 해야 됩니다. 자기 가족을 가르치게 하는 것은 기여도가 약해요. 네. 좀 너무 당연한 것 같아 이게 좀. 이게 가족 간의 의문 같아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 친구, 아빠 친구 집에 어린 애를 가르치되 누가 걔한테 알바비를 주겠어요? 월급을 주겠어요? 그죠? 안 주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 엄마한테 돈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 애가 일주일에 한 번씩 네 애를 가르치게 될 거야. 그때 주급을 주든 애들이 좀 인내력이 약하니까 주급도 괜찮고 한 달에 월급도 괜찮고 봉투를 아이한테 주게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애들의 두뇌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학생 두뇌에서 선생 두뇌로 바뀌어요. 그런데 학생 두뇌가 선생 두뇌로 바뀐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가장 효과적인 공부법 3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거 검증된 겁니다. 이거 누가 이걸로 공부한 줄 아세요? 고승덕. 2번 3번 예산문제 복귀. 이거 3가지가 가장 강력한 공부법입니다. 1번 교과서 만들기, 2번 가르치기, 3번 예산문제 복귀. 이 3가지를 잘 보세요. 뭐죠? 선생 마인드. 여러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여러분들의 자녀를 선생 마인드를 경험하게 한다면 굉장히 뛰어난 애가 됩니다. 왜냐하면 두뇌의 활성도와
그 가동률이 몇 배가 올라가요. 학생으로 머물러 있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부자일 경우에. 근데 그거보다 사실 좀 가난한 척 하면서 뭔가 그 알바 노동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 나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오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 하브루타 경제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경제교육을 시키는 차원에서 장사를 시키는 그런 것도 지금 슬슬 유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경험이 좀 더 좋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 선생 마인드 돼봐야 다시 아까 그 인공지능에 걸리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좀 더 나아요. 좀 더 낫기는 해요. 왜냐면 교과서를 만드는 것 자체는 전략기획 능력에 속하거든요. 패턴 이쪽에 속해요. 그래서 인공지능보다는 약간 수준 높은, 그래서 당분간은 먹고 살만한 그런 어떤 능력을 갖추게 될 텐데 그래도 약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차라리 창조적인 뭔가 방식으로 장사를 한다거나 대인관계를 어려서부터 좀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해수욕장에 가서 아이스바를 팔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그게 왜 여러분 그게 체험으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가난한 척 하지 않으면 그 교육 효과가 없습니다. 왜? 집이 부자면 내가 기여할 게 없잖아요. 내가 알바했을 때 그 알바가 우리 가족의 먹고 사는 거에 기여하는 게 없잖아요. 그럼 도파민이 안 나오는 겁니다. 동기부여 능력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척하거나 부자라면은 아이를 뭔가 선생 마인드나 기획자 마인드를 갖는 체험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들어오세요? 여기 아닌가요? 자, 대략 제가 이제 강의가 1시간 15분이 다 가는데, 막간에 아주 적극적인 어머님들의 질문을 좀 받고 싶은데, 아무거나요? 자기 자식하고 관련